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 알려드렸잖아요. 네. 무려 3개나 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미르기님 이런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경불진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1의 마지막 방송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레전드급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다 덧붙여서 두 분의 역작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도 잘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너무 쉬워 보였는데 막상 읽어보니 식상치 않은 이론과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현실 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 식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실은 제목은 저희가 안 달았거든요. 네. 예, 제목은 출판사에서 단 거라. 아무튼요. 웹을 뒷바꾼 아이디어 100 이벤트 한다기에 젊은 날을 되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만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던 시절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던 때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전 학교 전산실 근로학생으로 일했습니다. 제 더벅머리 친구들은 강의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전산실로 모여들어 PC 앞에 앉아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리포트 쓴 건 당연히 아니고요. 코에이사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에 빠졌었습니다. 허허. 분열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밤을 샜었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코에이의 삼국지 3 때문에 일주일을 그냥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40대 아재들은 다들 추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내 이름으로 중국 천하를 한번 통일해보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이걸 하게 돼.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만 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는 요 삼국지도 물론이고 하드볼 6 나왔을 때 아하. 그것도 나만의 팀 만들어서 그냥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시키느라고 잠을 못 잤죠. 그러니까요.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요. 미르기님은 마지막으로 그 시절 친구들이 문득 보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삼국지 같이 했던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프레이저님이신데요. 공유지의 비극 관련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반론을 하는 동영상도 찾아서 시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회적 경제 방식에서 만약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 명이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도 자기가 가져가는 양이 크게 줄지 않겠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지속으로 참여자가 생겨난다면 각자 가져가는 양이 줄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참여자들은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할 것 같고 결국 그들만의 기득권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합원 숫자를 계속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맨 처음에 조합을 설립했었을 때 그분들만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요. 이렇게 열린 방식, 닫힌 방식 조합들 중에 어느 방식 조합이 잘 될까요? 열린 방식 조합이 훨씬 더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조합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회 중에 하나는 파위를 같이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마중물 붓는다. 마중물도요. 그 맨 처음에 그 아까운 물을 왜 거기다 부을까 생각하지만 그거를 부어줘야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조합을 여는 거, 다른 조합원들 받는 거 당장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갈게 줄어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합을 더 잘 운영하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댓글 중에
팟빵 경제 분야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MBC가 파업을 해서 요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주말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1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만약 1위를 한다면 이벤트를 부탁드립니다. 이만수 감독이 SK 코치 시절에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뛴 것처럼 PD님들이 공약을 하시면 경제 분야 1위를 위해 애청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박 PD 왜 가로친 건 아닐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만수 코치가 이벤트 한 거 잘 알죠?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 앞에 주어를 빼먹으시네. 박 PD님이 지목을 하셨잖아. 박 PD가 이벤트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죠. 아마 저희가 1위를 하게 되면요 박 PD가 양재천에서 팬티만 입고 아마 뛸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벤트 한 거 아시겠죠?잖아. 주술관계를 정확히 아니 해야죠.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위 저희가 사실 파티에서는 경제 분야 거의 매일 1위를 하고 있는데 팟빵에서는 1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팟빵이 경불진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긴 하죠. 아무튼요 뭐 저희가 팬티바람은 아니겠지만 뭐 공약 하나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 하죠.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이쁜 주스를 메인으로 하는 카페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애청자분들이 오시면 만약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도 경제 분야 1위를 하고 있다. 저희가 그 주스를 다 쏘겠습니다. 오호 골든벨을 울리시는 거군요. 그럼요. 야하. 또 살아있네마 대화명 쓰시는 분 대화명이 너무 멋지십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지만 모뎀을 모르고 살아서 웹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주신 대우전자의 CPC 6100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이걸로 인해 3,500명의 전교생 중 단 2명만 가지고 있던 16비트 추억의 이름이네요. 16비트 컴퓨터 소유자가 되어 어깨가 으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256KB 원디스크 기억나시나요? 네. 예, 엄청 컸던 디스크 있죠?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이것과 IQ 시리즈 그리고 팩이 판치던 시절에 디스크로 게임을 복사해서 500원에 팔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진짜 게임 복사해서 팔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추억이 있으시군요. 갑자기 커진 세진 컴퓨터. 이게 아마 새 별표 별표를 해놓는데 이게 아마 세진 컴퓨터 맞을 겁니다. 이 세진 컴퓨터로 의해 16비트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제가 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세진 컴퓨터 하니까 그 진돗개 나왔던 광고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당시 세진 컴퓨터 장난 아니었죠. 저도 16비트 컴퓨터를 샀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튼요. 이 얘기를 써서 저는 웹을 바꾼 100가지 아이디어 이벤트 응모하셨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네. 일본어에 대한 에피소드 또 남겨놓으셨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일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교양에서 일어를 신청하고는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결국 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력하겠다는 생각에 일본어를 재신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제 딴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외우고 했었는데 복학 시점에 교양 일본어를 수강한 이들은 사설 일본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학점은 겨우 D 마이너. 간신히 이 D 마이너는 그러니까 낙지의 바로 위. 네. 이게 뭡니까? 일본어 교수를 찾아가서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일본어 친구도 많다고 애걸복걸해서 D 플러스로 살짝 학점을 올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원스쿨에 완기초 일본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분께는 필히 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뒷불. 저도 뒷불이 몇 개 있거든요. 예. 박 PD는 많다면서요. 전 D는 없어요. C 아니면 F입니다. 그래요? 이야. 공부 잘했네요. 공부 맨날 안 했다고 하더니만. 뭐 아니면 돈대요, 뭐. 저는 D도 몇 개가 있어서 좀 창피하지만.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며칠 전부터 예고가 됐었죠.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한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내년부터 신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앞에 신이 붙었어요. 오. 뭐 이런 거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TI의 신인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것도 도입을요.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요.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금융권 대출, 집담 대출 이것도 억제해서요. 가계부채 증가율을요. 8%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래요.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요. 요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갭투자 있죠. 네.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도 어렵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같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실려 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부는요. 파리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이걸로 가계부채 잡기가 힘겹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신 DTI 이거를 통해서요.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 DTI 궁금한데요. 이거는요. 기존 DTI가 대출 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이 이자 상환액만 포함했다면요. 신 DTI는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원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게 강력해지는 거죠. 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DTI 산정 시 만기를요. 15년 이렇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요. DTI가 평균 30%는 그냥 넘어가죠. 이 때문에 도권 내 그러니까 한 도에서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 대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보유한 가구는요. 서울 강남 등 11개 구 그리고 세종 등 투기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네. 뭐 이거를 더 강화한다는 거죠. 서울의 나머지 14개 구 그리고 과천시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DTI 30%를 적용받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DTI를 40% 수도권에서는 50% 이렇게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이게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갭투자 저희가 시사 용어로도 알려드렸었고 여러 번 살펴봤었잖아요. 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간단히만 소개해드리자면요. 높은 전세값에 편승해가지고요.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3억만 가지고도 집을 100채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돈 놓고 돈 먹기, 부동산 아파트 놓고 아파트 먹기 이런 거를 하는 게 갭투자라고 했었죠. 이에 더해 정부는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의 증가세 이것도 억제할 방침이라고 해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 이것도 강화하고요. 자영업 대출 증가세에도 고삐를 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여기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요.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요. 내년 3월부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대요. 그래서 연간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이게 RTI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시 참고 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임대를 했는데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적으면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1,400조 원을 돌파해가지고 난리가 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요. 0.5에서 1%포인트를 낮출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보다는 연간 증가 규모를요. 10조 원에서 20조 원 낮추고요. 올해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요. 1,450조에서 1,460조 요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빚을 줄이는 계획은 좋은데
소득이 적으신 분, 그리고 정말 나는 실소유를 할 건데 이렇게 쪼이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위한 대책도 정부는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겠다. 일단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6에서 9% 수준인 연체 가상 금리를요 3에서 5%로 인하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가구를요 지원할 방침이래요. 그리고 상환 불능 가구에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 연체 채권은요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업체 출연 기부 등을 통해서 소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즈니스 활동,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요 이런 대책 들으시면서도 이거 가지고 되겠어? 갭 투자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몇 채씩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집들 막 5채, 10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부터 집을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런 대책 믿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대책도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늘 강조한 거 있잖아요.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 빼고 3채 이상, 이거는 실거주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집 3개를 돌아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때려라. 그러면은 훨씬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빚과 관련된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가요 며칠 전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대요. 행운의 편지? 황당한 우편물. 행운의 편지도 황당한데요? 그거는 기쁜 우편물이죠. 그게 어떻게 기뻐요? 그거 편지 몇 장씩 써야 되는데. 8월 4일에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통행할 당시에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미납 통행료 800원, 이게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붙어서 8,800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800원을 미납했는데 8,8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형적인 배꼽이 더 큰 야하. A씨는요 차량에 후불식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어서 8월 4일 당일만 해도 4차례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동안 3차례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설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인 먹튀도 아닌 단순 기기 오류로 인한 미납 운전자에게까지 10배 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횡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 문제가 더 있네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이게 민자 고속도로 아닌가요? 그렇죠.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 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 달하는 부과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이상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요. 이건 부득이한 방법 아닙니까? A씨의 경우 8월 10일과 9월 7일 각각 통행료 800원을 내라는 1차, 2차 안내를 받았고 이달 12일 불과 2달여 만에 3차 독촉장을 통해 10배 부과금까지 받은 거죠. 3차 독촉장 뒷면에는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 및 부가 통행료 납부 독촉 안내, 이거를 통해서 유료도로법에 의거 10배의 부과금이 부과됐다 안내가 있었는데 1, 2차 안내문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편물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경우도 있죠. 네. 이와 달리 강제 징수 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하. 하이패스 미작동, 카드 인증 에러 이처럼 피치 못할 경우에는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이런 운전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0배 부과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차 안내하고 15일 뒤에 2차로 미납 상황을 고지한 뒤에 15일이 지나도 미납이 계속되면 등기 우편으로 3차 미납 도촉을 하는데 이때도 부과금 없이 원래 통행료만 내게 한대요. 아. 즉
민자 고속도로만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관리 감독 기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일부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가 미비한 규정으로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때리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실태를 확인한 뒤에 도로공사의 세부단의 기준을 적용해서 부가금 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 아하.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뒤늦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선 건데 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필히 세무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10배씩 이렇게 가져가잖아. 예. 탈루액도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아, 얘네들한테도 10배 부가금을 매기자? 네. 그거 좋네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면서 월급이 엄청 줄었잖아요. 네. 신문사 다닐 때 뭐 거의 절반? 3분의 1? 뭐 이 정도 그렇죠.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월 200만 원이 넘을까 말까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월급이 적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저희만 적은 줄 알았어. 왜냐면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여기에 월급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나 봐요. 전체 월급쟁이의 43%가요. 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동지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 받는다. 그러니까요. 야. 많죠. 아무튼 우리나라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임금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 봤더니만요. 1977만 9천 명. 상당히 많죠. 약 2천만 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아까 얘기대로 43%에 해당하는 852만여 명이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래요. 전체의 10.4%인 206만 8천 명은요.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왜냐? 월급이 100만 원 아래래요. 100만 원 아래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실까요? 그리고요. 전체의 32.6%인 645만여 명이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이거 가지고도 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분들 진짜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 봤더니 27.3%밖에 안 되고요. 월급을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받는 노동자는요. 14.9%. 그리고 4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요. 14.8%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신문사 다닐 때는 이게 해당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린 많이 받았던 거네. 오. 아무튼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요. 저임금자의 비중은 작아졌고요. 상대적 고임금자의 비중은 높아졌다고 해요. 아니 높아졌는데도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무튼 지난해 상반기 200만 원 미만 급여 수령자가 45.8%였는데 월급 200만 원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54.2%. 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200만 원 미만 급여 수령자의 비중은요. 2014년 상반기에는 49.7%, 2015년 상반기 48.3%.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대 분류별로 임금 수준별 임금 노동자 비중 이것도 살펴봤더니만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나 농림업. 네. 여기에 44.0% 비교적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여기도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월급을 조금밖에 못 받으시는 분들의 비중이요. 각각 55.4%, 48.4%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은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요. 36%, 33.6%, 33.2%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산업군은 어딘가 봤더니만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여기는요. 400만 원 이상이 각각 35%, 34.6%, 28.2%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예, 아무래도 차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도 높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뭐 자연인이면 가능하겠죠. 나는 자연이다 네. 해서 산에서 살면 예. 근데 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일할 데가 없잖아. 도시에서 사셔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진짜 혼자
혼자 살기도 진짜 빡빡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200만 원 미만이란 것은 그냥 혼자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출산율 낮다고 난리치고 있죠. 결혼율도 낮아지고 있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애 낳아라 말이 안 되죠. 하긴 제가 지금 농담으로 자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에서는 고로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고로수. 근데 이게 찔끔찔끔 나온대요. 그렇죠. 수돗물처럼 팍팍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인들조차도 생수를 배달시켜 드신대요. 그렇죠. 아, 예전에 그게 1박 2일이었나요? 거기도 자연인이 한 분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가장 맛있어 하는 게 뭐냐면요. 둥지냉면. 아. 예, 거기는 얼음이 없기 때문에 냉면 시원하게 먹는 게 너무나 맛있다고. 그분은 자연인이라고 하시지만 도시 생활에 너무 찌든 자연인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면에서도요.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 같은 게 빨리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놓고선 진짜 국민들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월급 200만 원도 안 주면서 애 낳아서 키워라. 예. 이거는 뭐 장난을 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다 키워놨으니까. 키워놨으니까 가능한가요? 우린 뭐 퇴직금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앞에서 좀 머리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 페이스북 지인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준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나와있던 짧은 대목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일단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안과 의사를 만나려면요. 이 케냐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했대요. 네. 케냐에서는 엄청난 스타 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요. 그럼에도 엄청난 시골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주인공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유명한 스타 의사가 케냐에도 유명한 대도시들 있잖아요.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가요? 네. 그쵸? 나이로비 같은데 거기에도 큰 병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일 안 하고 왜 깡총까지 내려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까?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멋진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책 읽어보신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비아 씨가 쓰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여기서 나온 한 대목이거든요. 진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저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는 절대 가슴이 안 뛰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경제브리핑 팟캐스트를 하면서 박 PD랑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제 가슴이 마구 뛰어. 그럼 갱년기라 그래. 그래요? 아니 박 PD 얼굴만 봐도 뛰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가? 오해하겠네. 그리고 방금 돈 버는 데만 내 재능을 쓰는 게 아깝다. 이런 표현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돈 쓰는데도 제 재능을 좀 발휘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즌2를 맞아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나 보죠?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월급도 올라가나요? 그럼요. 가슴이 진짜 뛰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문장 생각해 보시면서요. 진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돈 버는 데만 올인을 하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돈이 남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주신 대우전자의 CPC 6100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이걸로 인해 3,500명의 전교생 중 단 2명만 가지고 있던 16비트. 추억의 이름이네요. 16비트 컴퓨터 소유자가 되어 어깨가 으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256KB 원디스크 기억나시나요? 네. 예, 엄청 컸던 디스크 있죠?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이것과 IQ 시리즈 그리고 팩이 판치던 시절에 디스크로 게임을 복사해서 500원에 팔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진짜 게임 복사해서 팔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추억이 있으시군요. 갑자기 커진 세진 컴퓨터. 이게 아마 새 별표 별표를 해놓는데 이게 아마 세진 컴퓨터 맞을 겁니다. 이 세진 컴퓨터로 의해 16비트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제가 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세진 컴퓨터 하니까 그 진돗개 나왔던 광고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당시 세진 컴퓨터 장난 아니었죠. 저도 16비트 컴퓨터를 샀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튼요. 이 얘기를 써서 저는 웹을 바꾼 100가지 아이디어 이벤트 응모하셨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예. 일본어에 대한 에피소드 또 남겨놓으셨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일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겁도 없이 교양에서 일어를 신청하고는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결국 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력하겠다는 생각에 일본어를 재신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제 딴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외우고 했었는데 복학 시점에 교양 일본어를 수강한 이들은 사설 일본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학점은 겨우 D-. 간신히 이 D-는 그러니까 낙지의 바로 위. 네. 이게 뭡니까? 일본어 교수를 찾아가서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일본어 친구도 많다고 애걸복걸해서 D+로 살짝 학점을 올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원스쿨에 완기초 일본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분께는 필히 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뒷불. 저도 뒷불이 몇 개 있거든요. 예. 박 PD는 많다면서요. 전 D는 없어요. C 아니면 F입니다. 그래요? 이야. 공부 잘했네요. 공부 맨날 안 했다고 하더니만. 뭐 아니면 돈대요. 뭐. 저는 D도 몇 개가 있어서 좀 창피하지만.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며칠 전부터 예고가 됐었죠.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한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내년부터 신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앞에 신이 붙었어요. 이런 거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TI의 신인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것도 도입을요.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요.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익금융권 대출, 집담 대출 이것도 억제해서요. 가계부채 증가율을요. 8%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래요.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요. 요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갭투자 있죠. 네.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도 어렵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같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실려 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부는요. 파리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이걸로 가계부채 잡기가 힘겹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신 DTI 이거를 통해서요.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 DTI 궁금한데요. 이거는요. 기존 DTI가 대출 원리금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이 이자 상한액만 포함했다면요. 신 DTI는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원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게 강력해지는 거죠. 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DTI 산정 시 만기를요. 15년
이렇게 제안. 네. 아하. 그것도 나만의 팀 만들어서 그냥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시키느라고 잠을 못 잤죠. 그러니까요.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요. 미르기님은 마지막으로 그 시절 친구들이 문득 보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삼국지 같이 했던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프레이저님이신데요. 공유지의 비극 관련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반론을 하는 동영상도 찾아서 시청했습니다. 어허. 근데 오늘 방송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회적 경제 방식에서 만약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 명이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도 자기가 가져가는 양이 크게 줄지 않겠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지속으로 참여자가 생겨난다면 각자 가져가는 양이 줄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참여자들은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할 것 같고 결국 그들만의 기득권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합원 숫자를 계속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맨 처음에 조합을 설립했었을 때 그분들만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요. 이렇게 열린 방식, 닫힌 방식 조합들 중에 어느 방식 조합이 잘 될까요? 열린 방식 조합이 훨씬 더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조합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회 중에 하나는 파위를 같이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마중물 붓는다. 마중물도요. 그 맨 처음에 그 아까운 물을 왜 거기다 부을까 생각하지만 그거를 부어줘야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조합을 여는 거, 다른 조합원들 받는 거 당장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갈게 줄어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합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 알려드렸잖아요. 네. 무려 3개나 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미르기님 이런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경불진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1의 마지막 방송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레전드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다 덧붙여서 두 분의 역작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도 잘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너무 쉬워 보였는데 막상 읽어보니 식상치 않은 이론과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현실 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 식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제목은 저희가 안 달았거든요. 네. 예, 제목은 출판사에서 단 거라. 아무튼요. 웹을 뒷바꾼 아이디어 100 이벤트 한다기에 젊은 날을 되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만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던 시절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던 때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전 학교 전산실 근로학생으로 일했습니다. 제 더벅머리 친구들은 강의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전산실로 모여들어 PC 앞에 앉아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리포트 쓴 건 당연히 아니고요. 코에이사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에 빠졌었습니다. 허허. 분열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밤을 샜었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코에이의 삼국지 3 때문에 일주일을 그냥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40대 아재들은 다들 추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내 이름으로 중국 천하를 한번 통일해보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이걸 하게 돼.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마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는 요 삼국지도 물론이고 하드볼 6 나왔을 때 더 잘 운영하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댓글 중에 팟빵 경제 분야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MBC가 파업을 해서 요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주말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1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만약 1위를 한다면 이벤트를 부탁드립니다. 이만수 감독이 SK 코치 시절에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뛴 것처럼 PD님들이 공약을 하시면 경제 분야 1위를 위해 애청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박 PD 왜 가로친 건 아닐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만수 코치가 이벤트 한 거 잘 알죠?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 앞에 주어를 빼먹으시네. 박 PD님이 지목을 하셨잖아. 박 PD가 이벤트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죠. 아마 저희가 1위를 하게 되면요, 박 PD가 양재천에서 팬티만 입고 아마 뛸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벤트 한 거 아시겠죠?잖아. 주술관계를 정확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위, 저희가 사실 파티에서는 경제 분야 거의 매일 1위를 하고 있는데 팟빵에서는 1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팟빵이 경불진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긴 하죠. 아무튼요, 뭐 저희가 팬티바람은 아니겠지만 뭐 공약 하나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 하죠.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이쁜 주스를 메인으로 하는 카페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애청자분들이 오시면, 만약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도 경제 분야 1위를 하고 있다, 저희가 그 주스를 다 쏘겠습니다. 오호, 골든벨을 울리시는 거군요. 그럼요. 야하. 또 살아있네마 대화명 쓰시는 분, 대화명이 너무 멋지십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지만 모뎀을 모르고 살아서 웹에 대한